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더 이상 소개 말씀만 안 드리고 오늘 한 90분 동안 말씀 듣고 여러분들 질의응답 포함해서 90분 동안 앞으로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학생들하고 얘기하는 일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목만 아프고 끊임없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겠어. 우리 모두 시지프스처럼 사는 게 아니야. 달팽이를 위로 올렸어. 정상에 도달했다 싶으면 또 굴러 떨어져. 또 새로 또 위로 올려. 인생은 고단한 거예요. 인생은 고단해요. 제가 자꾸 고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를 고단 선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묻는 거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세계를 움직이는 내밀한 동력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보적인 물리적 상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물론 인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인류의 현당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 지식이 세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하고 질문해 보면 아직도 모르는 영역이 더 많다.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질수록 모르는 영역도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게 늘어날수록 모르는 것도 늘어나요. 그게 아주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난 다 이제 알게 되었노라고 얘기하면 바보이거나 아니면 종교가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종교가들은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어느 문제. 근데 현실에 있어서 내가 다 알게 되었노라 얘기하면 그 사람 거꾸로다. 사실은 알게 될수록 모르는 영역도 늘어나요. 그건 물리의 세계도 심지어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한 영역이 더 늘어나요. 또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 확장될수록 오히려 미신이라든지 종교적 영역이 더 확장되기도 해요.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또는 대학교 초학년 시절에 대학교 초급반 시절에 무슨 광우병 같은 이런 것을 이 과학의 단어로 포장된 미신이었거든. 그래서 뭐 광우병이 어떻다 무슨 하고 각종 무슨 통계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아주 과학적 방법론의 외양을 빌린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미신의 덩어리였어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약간 이 절망을 느끼게 돼. 지식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절망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 단순히 관점일 뿐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구성되는 세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의 실마리라고 할까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의 다양한 이해, 이해의 파편들이 쭉 모여서 구성되는 자기의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성숙되었다. 이제 좀 과학적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아느냐 모르느냐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실제로 세계를 움직이는 내밀한 운동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과 동시에 과학적 질문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연 인간의 정신과 물질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같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정신과 물질은 다른가? 정의라고 하는 것, justice, 정의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갖고 다른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늘 부대끼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다른 거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 너 이거 뭐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다 청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만유인력이잖아요. 올라가면 떨어지지.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하중을 느끼죠. 산에 올라갈 때. 나중에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사실은 지구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도 왜 우리는 우주를 향해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계속 되풀이되어서 시험을 쳤기 때문에 정답을 그렇게 맞추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실제로 왜 거꾸로 공중에 밤이 되면 태양의 반대편으로 갔을 텐데 그러면 왜 우주를 향해서 우리는 자유낙하하지 않는가? 근데 본인은 바로 서 있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어릴 때부터 늘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200년, 300년 전에 그 시절 사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구는 둥글다.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는 왜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가?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치적 설명까지 우리가 어떤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동네에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 쥐어 막히겠지 무슨. 정신 나가네 바람 말이야. 눈에 보이는 바람 말이야. 아침에 해가 떠오르지 않냐고. 그래서 쥐어 막힐 거라고. 그 과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물질과 정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개인과 전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과 전체가 얼마나 갖고 다른가. 개인에게 이루어온 것이 전체에 반드시 이루어온 거냐, 또는 전체에 이루어온 것이 개인에게 반드시 이루어온 거냐. 예를 들어서 효는 개인의 가치관이죠.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지만 이 효의 연장선상인 전체 윤리, 추 이렇게 가면요, 이게 맞는 윤리관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합리적 행동이 어떻게 전체적인 결과, 전체적인 조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제 시장 경제는 마치 부자들을 위한 시스템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얘기하지만 경쟁은 눈에 잘 보여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도 많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정성 이런 것은 눈에 잘 안 보이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사건이 나에게도 오픈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쟁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죠?
우리 경쟁을 싫어해요. 야, 경쟁은 정말 싫어. 너무 치열해. 지긋지긋해. 야, 또 뭘 시험 쳐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느끼는데,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사실 그 기회가 나에게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경쟁을 싫어하지? 경쟁이 무지하게 치열하다. 그건 모든 자에게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너무 치열해. 예를 들어서 그제 7급 공무원 시험 치는데 마감해보니까 뭐 몇 대 몇이 됐지? 저는 몇백 대 뭐 1인가 그래. 1000대 1인가 뭐 저당 그래요. 그래 그건 뭐 무슨 아무런 진입장벽도 없고 그냥 아무나 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그럼 경쟁이 치열한 걸 우리가 싫어하잖아. 빌어먹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못 살겠다. 경쟁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그럼 뭐, 우린 경쟁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정신과 물질이 다른 거냐는 이런 것도 그렇고, 정의나 효율이나 이런 것도 판정하기 어려워. 여러분은 생각을 좀 깊이 하려고 노력하는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든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책도 한 번씩 봤겠지. 그 쓰레기 같은 책도 마케팅을 너무 잘했어. 마케팅도 잘하고 우리나라 좌빨들이 본격적으로 그 책을 팔았기 때문에 마치 뭐 젊은 사람은 그냥 봐야 되는 것인 것처럼 이런 것도 많이 봤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강의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했는데 10,000명이 너무 움직을 했어. 그런데 그다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입장권이 미리 배부가 되었지.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주된 내용이 그런데 새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누군가가 그 입장권을 확보한 다음에 인터넷에서 비싸게 팔았어. 굉장히 웃기지. 그건 돈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책이었는데 그런 강의를 듣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자습서를 배정받은 다음에 인터넷에서 3만 원에 팔았어. 그걸 또 사서 간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책이나 또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마이클 샌델은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팔아서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어. 폭리라고 하면 말하자면 그 물건의 적정 가격과 팔리는 가격과의 차이가 아니야.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나는 가격과 가치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샌델 유식으로 하면 가치와 가격은 다르거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가격은 늘 여러분들은 적정 가격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적정 가격이란 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주자학자들이에요. 주자학은 어떤 물건의 적정 가격이 늘 있어서 이 적정 가격이라면 이 물건에 투입된 원재료의 가격 더하기 그 다음 뭐지? 아니 적정 이윤 그지? 하면 적정 가격이 도출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주자학자들이에요. 그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이호웅 군도 보면 되도록 가능하다면 중국제 스마트폰보다는 국산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해. 그렇잖아. 그럼 저기 또 핸드폰을 2개씩이나 들고 있어. 스마트폰도 있고. 그때 가능하면 좋은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요. 좋은 스마트폰이란 여기에 투입된 원가보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거야. 그렇잖아? 좋은 물건이라면 원가보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일수록 사실 우리 그것을 일컬어서 명품이라고 해. 그잖아? 명품이라고. 잘 만들어진 사람은 가격을 따질 수가 없을 정도 아니야. 원가가 있을까?
없지. 사실 우리는 원가를 알기도 어려워. 근데 마이클 샌델이 이렇게 얘기했어. 아주 참, 나는 그런 삼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돈을 끌고 간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구조에 대해서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마케팅을 잘했지. 잘했지. 자, 여기에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누가 가져야 맞을 것인가? Who deserve 할 거냐?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했거든.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을 가져야 할 사람이 그것을 갖는 것을 정의라고 불렀단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격이 없는 자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다음 문장은 정말 재밌어. 누군가가 이것을 가져가야 될 자가 가져간 것.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져가기에 충분한 자가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은 모든 정의감의 기초야.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같은 애들이 북한의 권력을 애비 잘 만나서 가져갔다. 이건 굉장히 불이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who deserve 할 거냐, 누가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다고 하자. 이것을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비싸니까 부자라는 이유로 가져가서 될 겁니다. 바이올린을 아주 멋지게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가져가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모르면 막 박수를 짝짝짝 친다고. 맞아. 그러고 끝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시장에서 누군가가 더 지불함으로써 무언가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돈을 더 써냄으로써 그 소유권을 갖는 것이 부당한 것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마이클 샌델은 그런 재밌는 얘기들을 지어내. 뭐 지어낸다기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이때까지 토론해왔던 주제들이야. 누가 이것을 갖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 하는 주제는 뭐 샌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와 샌델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예를 들어서 뭐 샌델의 스승인 존 롤스 사이에 수만 명의 정의론을 다투었던 철학자들의 주제였다면 그 칸트도 마찬가지야. 누가 후디서고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샌델이 서울에서 박수를 많이 받았지. 맞아. 돈이 결정하는 시스템은 나쁜 거야. 그래서 마치 시장경제 시스템은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나쁜 거야. 라는 식으로 매도를 하고 갔어요. 샌델이. 가면서 저는 돈을 많이 챙겨갔어요. 그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하죠. 자, 누가 가장 또는 최고의 이 바이올린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주자일 것인가? 누가 그 연주자일 것인가? 여러분 다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이야. 각자가 다 내가 바이올린은 최고야. 우리나라에서 당대의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이야. 스트라디바리우스는 하나밖에 없어. 자, 여러분 중에 최고의 주자를 어떻게 뽑으면 좋을까? 다 자기는 자기가 디저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자,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어떻게 배분하지? 시장에 어떤 재화가 있는데 물건이 있어. 그 물건을 누가 어떻게 갖는지를 어떻게 결정하냐? 어? 참 골 때려. 아니, 나는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는 꼭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아주 작은 예이진 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하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거냐. 예를 들어서 이반에 반장을 뽑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다 이 두 사람 아주 배고파 죽겠어. 근데 빵이 하나 있어. 그럼 어떻게 가장 공정하게 자를 거냐.
잘라서 나눠 먹을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장 공정하다고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몸무게가 80kg야. 이 친구는 몸무게가 40kg야. 거꾸로 할까? 그런데 빵은 하나야. 그런데 이 빵을 둘 다 배고픈 상태는 비슷해. 그러면 이 빵을 하나를 둘 다 독립된 개체이므로 정확하게 절반을 잘라서 먹는 게 공정한 건지, 아니면 몸무게로 잘라서 3분의 1을 이 친구에게, 3분의 1을 이 친구에게 주는 게 오히려 정확한 건지, 공정한 건지, 페어한 디스트리뷰션이다. 무엇이 공정한 분배냐? 빵은 하나에 또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2배 차이가 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럴 때, 그럼 몸무게가 2배 무거운 사람에게 빵을 2배 정도, 2배를 줘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나오는 것이 과연 우리는 공정하다고 할 거냐? 뭐 수도 없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예 가위바위보를 해. 만일에 그 빵이 분할 불가능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어떤 여자는 분할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연애 시장에서도 우리 불공평한 게 너무 많아. 가위바위보를 하자, 우리. 응?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 결혼제도, 너무 불공평해. 그렇잖아. 결혼제도만큼 불공평한 게 없어요. 결혼제도만큼 더 미친 제도가 없고. 그 대단히 운명적일 뿐만이 아니라 너무도 즉흥적이고. 그렇잖아. 젊을 때 어떤 순간의 일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결정되는. 그럼 결혼은 너무나도 어떤 개개인의 생활에서, 인생에서 중요하므로 그 결혼할 상대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연구해보자. 합리적 방법을 도출해보자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연습을 해봐. 연습이지. 그건 순전히 이제 생각하는 연습, 사고 훈련이에요. 아까 스트라디바리우스도 사고 훈련이야. 예를 들어서 빵을 하나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이 나눠 먹는데, 만일에 내가 하느님이라면 간단해. 하느님이라면, 신이라면, 어떤 절대자가 존재한다면 이 절대자가 두 사람의 상태를, 영양 상태라든지 배고픈 상태를 쫙 스캔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나눠주면 가장 좋겠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 기준에 반대할 때마다 우리의 주장은 정부하기를 바래. 그 정부라는 것은 마치 빵을 나누는데 어떤 신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데, 그 신이 쫙 스캔을 해보고 가장 공평무사하고 완전한 정보를 가진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판정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설사 존재하더라도 현실의 일에는 별로 간섭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현실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아니면 너무 바쁘시거나, 그러니까 나의 뭔가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빵을 하나를 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주고 가장 공정하게 나누라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자를 가지고 온다. 파이를 계산한다. 이런 곱하기 파이. 그래서 뭐 원주율을 계산한 다음에 자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정확하게 중간 지점을 자른다. 근데 자르고 보니까 한쪽에만 안고가 들어있다. 이것도 비극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사람이 자르고 자르지 않았던 사람이 선택하면 되겠지. 그럼 둘 다 그게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페어하지는 않더라도, 더 세임은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한 사람이 자르고 자르지 않은 사람이 선택을 하면 아주 공정하다. 이 공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그 지분이 더 세임은 아니야. 그러나 acceptable 한다는 거지. 둘 다. 뭐 할 수 없어. 이건 내가 잘못 잘랐으니까. 자르고 보니까 안고가 한쪽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든 자르는 사람이
가장 공정하고 더 세임에 가까운 어떤 상태를 향해서 빵을 자르도록 노력하도록 만들어주지. 그지? 그런 시스템. 그럼 우리가 우리 사회의 재화, 부가 아주 페어하게 분배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떤 방법이 우리 사회의 부가 더 늘어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가장 많은 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한단 말이야. 물론 나의 결론은 그게 시장 경제라는 거야. 재미가 없게도. 뭐 혁명적 방법이 있어서 오늘부터 우리가 자 전투조를 편성해서 머리띠를 내고 혁명의 구호를 외치면서 총을 들고 길거리에 나서서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가 온다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닌 방법을 다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이 그래도 자유로운 사회여야 되겠다. 말하자면 집단주의적 사회. 미친 놈들이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북한이나 소련 같은 사회여서는 안 되겠다. 미친 소수들이 미친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안 되겠다. 아주 개개인이 이퀄한 자유로운 사회여야 되겠다. 이퀄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것은 이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의 규칙이야. 사람의 규칙에 있어서 이퀄하다는 것은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이퀄이야. 그럼 자유로운 사회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자유로운 사회가 나의 경제적 선택까지도 자유롭게 보장할 수 있는 시장경제 시스템이 그나마 모든 자를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해다. 그게 천국의 해법은 아니야. 왜?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천국의 해는 아니지만 그나마 그것이 많은 자의 삶의 지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전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는 것이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연구된 결과들이에요. 또 현실에 적용된 결과들이죠. 그래서 시장경제 시스템이 무슨 뭐 아무나 바보들이 그저 부자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스트라디바리우스 얘기로 돌아가기 전에 빵 얘기로 돌아가죠. 그럼 두 사람이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 있어. 나도 배가 고파. 우리 어떤 집단에 3명이야. 그래서 밤새도록 내가 시장에 가서 밀가루 사오고 뭐 이스트도 사오고 해서 밤새도록 내가 반죽을 해서 오븐에 불을 켜고 땔감을 사오고 해서 빵을 만들었어. 이 빵을 내가 먹으려고 딱 안방에 딱 들고 들어오니까 두 사람도 아주 배가 고파 죽겠다는 표정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 팔목을 꺾고 반점 때려 죽여놓은 다음에 빵을 가져가서 둘이서 아주 공정하게 나눠 먹었다. 그럼 나는 공정하지 않잖아. 그럼 내가 이 세 사람과 더불어 가장 공정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두 사람이 나에게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만약에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빵이 더구나 우리는 욕구는 끝이 없고 재화는 유한하기 때문에 약간 나도 배가 고파 3명이서 나눠 먹으면 3명이서 똑같이 나눠 먹으면 나도 약간 배가 고픈 상태가 돼. 근데 3명이 나에게 뭔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나는 빵을 만들어서 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아. 빵을 만들어서 나 혼자 먹지. 두 사람하고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는 두 사람 나에게 그 빵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오케이.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은 나에게 지불해야 돼. 그럼 나는 지속적으로 빵을 만들고 우리 세 사람은 동시에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때 세 사람 모두가 억셉트할 수 있어.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얘기로 돌아가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이런 거죠.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다.
우리 중에 가장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돼. 그에게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줄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 아직 여기 60명이 있단 말이야. 50명이, 100명이. 그럼 이 100명이 어느 날 저녁에 세종문화회관에 모여서 각자 5분씩 연주를 한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빠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옛날 분이 되어서 바이올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머릿속이 복잡하대. 응? 말하자면 듣는 귀도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럼 주자들이 연주하기 전에 먼저 듣는 사람부터 뽑아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골 때리기 시작한다, 이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먼저 뽑아야 돼. 야, 이거 골치 아픈데. 어떻게 뽑지? 그 심사는 또 누가 하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해. 그래서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국가 커미티를 만들어. 응?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배우를 선정해서 인민배우라고 칭해. 많이 들어본 책들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게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자유가 없는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어먹어. 그럼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을 뽑아서 앉혀놓으면 그게 위원회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위원회는 과연 신처럼 행동할 거냐? 신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그 신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이 아니고 정말 절대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으로 공평무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신이 존재할까? 심지어 그 신이라고 한들 아침에 바이올린 음악을 들을 때하고 자기 일보 직전에 짜증나 죽겠는데 들을 때하고 다르겠지. 어떤 주자는 아주 한 5분 정도 앞부분의 연주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어떤 주자는 1시간 정도 연주하면 뒤에 발동이 걸려서 마지막 피날레가 기가 막혀. 그 1시간을 다 들어줄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축구 대표를 뽑는 것조차도 심지어 고려대학교 감독이 뽑히면 고대 출신을 뽑고 연세대학교 출신 감독이 뽑히면 연대 선수들을 주로 쓰는 바람에 한국 축구가 개판이었다. 그래서 고대도 뭐고 연대도 뭔지 모르는 히딩크를 갖다 놓으니까 그나마 좀 나았다 이런 거 아니야? 그 신을 갖다 놓으면 돼. 신을 쫙 스캔을 하면 축구 선수로서 가장 가망성 있는 누군가를 선정할 수 있는 신이 있으면 돼. 절대적인 신이. 근데 비록 축구팀도 뽑는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히딩크를 갖다 놨던 거야.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결정하는 국가 커미티를 결정한다 그러면 서울대 음대 출신들과 홍대 음대 출신들과 막 터질 거야.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선 위원회 9명을 구성을 누구를 먼저 지금 정부의 장관 별것도 아닌 1년짜리 임기 가진 장관 뽑는데도 우연한 결과로 성대가 몇 명이 있었다고 성대가 뭐 많아서 치우쳤느니 이 난장판을 벌이는 나라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결정하는 커미티를 누가 장악하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야. 미치겠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부자라고 해서 이것을 가져가서 되겠는가? 가장 좋은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연주를 가장 많이 잘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면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누가 후 디저브할 거냐 가장 자격 있는 주자냐고 선정하는 실질적인 프로세스에 들어가면 그 주장을 답할 수 있는 게 빵이야. 답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이게 우리의 고민이지. 자, 내가 부자가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져가는 것을
정당화할 작정이야.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부자야. 아니 여기 앞줄에 있는 5명이 다 부자야. 굉장히 부자고 음악 애호가들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보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가 하나 새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좋아 하고 10억 원을 팍 질렀어. 그래서 그걸 샀어.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사가지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린 주자에게 주고 연주를 시키는 거야. 자기는 후원자야. 자기는 바이올린 못하니까 사서 자기는 멋지게 차려입고 연주에 가서 이제 듣는 거야. 자기는 후원자로서 그저 폼 잡는 거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주자에게 그 폼을 잡았어. 근데 이 친구가 딱 보고서 그냥 짜시 웃기고 있고, 바이올린은 A가 아니라 B야. 하고 이제 이 친구는 15억을 주고 더 좋은 스트라디바리를 사서 더 B한테 주고 멋진 베토벤 연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친구가 보고 다 애들이 바이올린이 뭔지를 몰라. 이러면서 이제 20억을 주고 멋진 바이올린을 사서 제3의 주자에게 줘서 연주를 시켜. 부자들끼리 정말 폼나는 경쟁을 하지. 누가 더 우아하게 자기가 좋은 바이올린 주자로 후원하고 있는지를 경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밤에도 내일 저녁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좋은 악기를 든 자기 것이 아니지만 부자들이 빌려준 좋은 악기를 들고 우수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멋지게 연주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해요? 무엇이 이 저녁에 그토록 많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토록 많은 주자들이 연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줄까? 국가가 빼앗았어. 국가가 한 명을 치는데 이거 네가 해.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훨씬 나아. 오히려 훨씬 많은 주자들, 훨씬 많은 스트라디바리가 만들어지고 풍성해져서 드디어는 다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점차점차 가격이 떨어져서 누구라도 꽤 괜찮은 바이올린을 들고 멋지게 연습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게 문제야. 그 예를 들어서 마치 어떤 부자가 바이올린을 스트라디바리를 가져가는 굉장히 못 견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점차점차 바이올린 가격은 싸지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지. 사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 정신과 물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정신과 물질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내가 종종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도 많겠지만 우리나라 도덕교과서나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제일 잘못되어 있는 것은 시장경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회과 과목이 아니고 또 정말 거짓말과 소설로 일관하고 있는 국사교과서가 아니고 윤리교과서가 사실은 제일 엉터리고 잘못 써져 있어요. 윤리교과서들을 쳐다보면 천막이가 있네요. 서양은 물질문명, 동양은 정신문화 이렇게 써놓고 있는 늘 빠진 것들을 애들에게 가르치거든.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 마치 다른 것인 것처럼 가르쳐요. 그런데 정신과 물질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정신과 물질이 다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 사회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해봐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근데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 물질적 성취를 이룬 나라들은 자유로운 국가들이고 그런 자유로운 국가에서야말로 정신적 가치가 굉장히 관련이 돼요.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그럼 심지어 스마트폰도 미제다. 다 미제잖아요. 미제 아닌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봐. 누가 되고. 전기불 미제고. 컴퓨터 미제잖아요. 이거. 응? 컴퓨터 미제죠. 아니, 오리지널이. 라디오 미제지 뭐. 응? 또 뭐 좋은 거 중에 미제 아닌 거 있으면 얘기죠. 시계는 오리지널이 미국은 아니에요. 여러 개 오리지널. 미제 아닌 거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어? 안경? 아, 유럽에서 먼저 만들어졌지. 자동차. 기차. 영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어떻든 미국에서. 우리가 아는 것 중 문명의 일지에서 이런 거 다 미제지 뭐.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세탁기는 여자를 해방시킨 거예요. 나는 물질이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자유연애를 가능하게 한 것은 뭐냐. 뭐 옛날에도 자유연애는 다 했어. 근데 자유연애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다양한 피임 방법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자를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 거. 그 세탁기지. 우리로 하여금 식중독에서 해방시킨 거. 그 냉장고나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미제 아닌 거 어디 있어? 닌텐도, 일제야. 플레이스테이션 정도야, 그지? 일제야. 뭐, 그래, 뭐, 인공위성 최초권 소련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기본기술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온 것이 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얘기 중에 미제 아닌 것이 별로 없어. 자, 민주주의 어느 나라 거야? 응? 민주주의가 순수한 형태로 근대국가로 된 것은 1호가 미국이야. 그 다음에 프랑스, 13년 뒤에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사실은 레미제라블이 나오는 그 처분이 없는 1830년의 봄에 있었던 사건에서부터 1870년까지 프랑스는 100년 동안 대혼란기였지만 어떻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인터넷, 심지어 페이스북, 정규제 TV 걸어놓는 유튜브까지 다 미제야. 그렇잖아요. 도대체 미제 아닌 것을 우리는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 어느 나라쯤에 미제야. 자유 어느 나라째야. 미제야. 노예 해방 어느 나라째야. 미제야. 여성 해방 미제야. 여성이 첫 직장에 나가기 시작한 거 미제야. 고속도로 미제야. 상권 분립 미제야. 미제 아닌 거 있으면 돼요. 국민연금 그건 독일제야. 완전 자유로운 게, 뭐 정권거래소, 뭐 자유로운 정권거래소 이것도 물론 시장 자체는 영국에서 먼저 생겼지만 제대로서의 정권시장 미제야. 청문회 미제야. 지구상에 청문회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한국밖에 없어. 요즘 청문회 너무 재밌어. 아니 국민적 스포츠야. 자식 이런 거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거 한마디로 겉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분노해 이들은 새끼들 이러면서 속으로는 잘난 척하는 놈들도 별볼 일 없군 이러면서
완전 로마 시대 무슨 금투사들 구경하는 것 같아. 피 흘리면서 쓰러지는 걸 보고 이동욱이라는 사람이 그 잘난 헌재소장 후보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고 시궁창에 처박히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 즐겁게 보고 있어요. 약간 민주주의는 이 피를 흘려야 너무 엔조이에요. 요즘 국민들 아직 신문 볼 때마다 오늘은 어느 놈이 터지나. 한국인들의 민주주의를 하여튼 기똥찬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엔조이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겉으로는 다 되게 붕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심은 자식 될 수 없군. 그런 자식.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의 인프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인프라, 이게 따로 갈까요? 과연 따로 갈까요? 정신과 물질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정신과 물질은 따라갈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극도의, 말하자면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앉은 자리에서 천리를 내다보는 어떤 깨달은 자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개인은 물론 정신과 물질이 완전히 뭐 유체도 이탈할 수도 있어요. 어떤 개인은. 근데 전체에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회의 지적 수준은 곧 그 사회의 물질적 수준이기도 해요. 어떤 사회의 물질적 수준이 바로 그 사회의 정신적 수준이기도 해요. 근데 되게 우리는 그걸 착각해요. 거꾸로 착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수록 삶이 팍팍해져.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우정이 있었고 행복했고 인정머리가 있었어. 그런데 요즘은 먹고는 사는데 야 인생이 너무 팍팍해. 다 거짓말이야.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인류라고 하는 독특한 종이 가지고 있는 사고 편향성이에요. 언제나 과거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어. 우리 이효원 씨는 군대 갔다 왔나? 안 갔나? 아니 지금 군대입니다. 아 군대에 있어? 그럼 계급이 어떻게 돼요? 대회? 요즘 저 ROTC나 갓 소위단 애들 보면 어때? 개판이지 뭐. 그렇죠? 네. 군대 병장 출신은 없나? 우리 이정은 씨한테 이정은 씨가 예를 들어서 제대하기 직전에 물어보자 말이야. 야 요즘 신병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봤어? 새끼들 개판이에요. 그래. 그럼 그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개판이 되었으면 내가 보면 어떨까? 심지어 대학생도 그래. 대학교 군대 가다 4년 정도 되면 내보고 그래. 교수 왜 버릇이 없어요? 선배 알기도 우습게 봐요. 근데 별로 안 그래. 그 모든 며느리들은, 모든 시엄마들은 며느리 욕하잖아. 요즘 며느리들은 시엄마 알기도 우습게 본다고요. 모든 며느리들은 시엄마를 막 단어 한마디 딱 듣고 나면 막 고리타분한 냄새가 풀풀 난다고 느끼거든. 근데 그렇게 세상이 나빠졌으면 어떻게 되었겠어? 근데 과연 그럴까? 과연 우리는 계속 무지하게 나빠지고 있을까? 옛날에는 착했을까? 옛날에는 덜 폭력적이었을까? 고등학교 사회가 약간 폭력적으로 바뀐 것은 맞아요. 나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제도 누구 교육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학교 폭력 문제가 나왔으면 그 평준화 때문에 학교 폭력이 나는 거다 이렇게 나는 주장을 했는데 옛날에는 평준화가 아니니까 한 클래스 안에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야 빵 사와 그러면 네가 가 임마 이랬다고. 똑같은. 근데 지금 한 클래스 안에 너무 다른 애들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조금 먼저 성숙한 이런 덩치 있는 놈들이 야 빵 사와 하면 연약하고 약하고 이러면 그냥 운명 계좌목대로 사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때는 안 그랬지. 우리 때는 덩치가 아주 작고 이래도 덩치 좋은 놈이 야 임마 빵 사와 그럼 네가 가 사와 임마.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네가 가 자식아 이러니까 아무도 그런 짓을 못했지. 근데 지금 한반 안에 너무 이질적인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 평준화라는 이름. 그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사회는 전체적으로 분명히 비폭력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평화주의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약탈보다는 상거래로 바뀌어가요. 약탈보다는. 정신과 물질이 별로 다르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양반이 됐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조선시대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럴 리가 있을까? 택도 없지. 우리 중에 80%는 조선시대 때 백성 이하 계급이었겠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회는 양반의 10%밖에 안 돼. 10% 이상의 양반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농업 쌀농사로는 10% 이상의 잉여인간을 먹여 살리기가 힘들었어요. 생산성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농민들이 몇 프로 되죠? 한 4, 5% 인구가 열심히 농사지면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먹고 살아요. 농업 문제는 해결이 돼. 생산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은 한 명이 농사지으면 전 미국 인구를 다 먹여 살려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생산성이 한 7배 이상 높다고. 농민 1인당. 근데 9명이 농사를 지어서 겨우 여유 1명, 1명의 양반을 모시고 힘겹게 살고 어느 해 흉년이 들면 그 한 명도 못 먹여 살려서 계급 갈등이 폭발하고 조그만 농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사회에 무슨 충인들이 있겠으면 현들이 있겠어? 형제가 아닌 우애가 존재하겠냐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땅떼기 하나를 나누어서 막 터지고 싸워야 돼. 여러분들은 다 한 명 내지는 2명이고 요즘은 딸아들 장남 차남을 구분 안 하니까 차별 안 하니까 그런데 내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형님은 녹용 같은 걸 다리잖아. 인삼 넣고 그럼 다린 물은 형이 먹고 다리고 물 짜낸 찌꺼기는 내가 먹었어. 완전히 다른 거지 뭐. 달라요. 흥부는 가난하고 놀부는 부자였잖아. 그래 그렇죠. 놀부는 심지어 자기 형이 곤장 맞을 때 가서 대신 맞기도 했어. 그 놀부가 뭐 게으르다거나 일할 의사가 없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서 엉덩짝을 볼기짝을 맞는 곤장조차도 가서 얻어맞고 형한테 밥 얻어먹기 위해서 곤장을 맞을 정도로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놀부는 형부는 가난했어? 놀부는 거기 어디를 봐도 별로 열심히 일한 것 같지도 않던데. 그 형제간에 오해가 있나요? 오해가 있을 수 없지. 왜? 사실상 흥부는 놀부 집에 종살이 하는 것 비슷했다고. 그 조선 후기로 가면 농지를 자식들에게 n분의 1로 상속할 수가 없게 돼요. 왜 없게 되느냐? 농지는 자꾸 분할하면 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거든. 농지는 집단농업, 말하자면 한 농지의 덩어리가 커질수록 생산성이 높아져. 그러니까 농지를 더 분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자 몰빵 상속 제도를 만들어내.
야, 토지를 더 이상 분할하지 마라. 장자에게 몰빵을 주고 장자, 차남 이하는 장자 집에 붙어서 머슴살이처럼 사는 거야. 그 대신에 재산은 장남이 모시라. 재산은 몰빵 주는 대신에. 그래서 흥부는 말하자면 병신이 된 거야. 형집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데 무슨 형제간에 우애가 있겠냐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인간의 형제간에 대등해진다고. 지금 우리는 다 대등해졌잖아. 그래서 계급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계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 토대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정신적 수준에 도달하지 않아. 인간을 가장 정신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물질적 토대는 시장경제 시스템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자유로운 사회인데 시장경제 체제가 아닌 사회가 있을 수가 없죠. 자유로운 사회인데 시장경제 체제가 아닌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사회가 시장경제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북한 같은 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북한 같은 나라 안 가봐도 뻔해. 북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은 굉장히 낮을 거야. 모르긴 몰라도. 안 가봐도 빤히 보여. 북한의 국민소득 수준과 북한의 정치체제를 딱 쳐다보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인권 유린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얼마나 더 격화된 지위의 생활을 받아들이고 있을 거다. 가난한 자가 부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억압을 받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안 가봐도 뻔해. 그건 법칙이에요. 그거 가봐야 그걸 아냐? 그건 법칙이야. 근데 종종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정신 다르고 물질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교수님, 그러면 물질적인 성취가 있으면 정신적인 성장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건가요? 개인의 경우는 전혀 다른 사회적으로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당대에는 그 어떤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고 그랬는데 도덕적인 문제는 많이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제 망했지 뭐. 네, 그건 어떻게? 그래서 망했죠. 그래서 망했죠. 또 그 도덕적 수준의 것을 지탱할 수 없는 어떤 경제적 이유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로마가 망한 것은 도덕의 타락 이런 측면은 나중에 이제 생긴 문제고 기본적으로 화폐의 타락 때문에 망했거든요. 이건 약간 내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인데 화폐의 타락 때문에 망했어요. 로마는 여러분 아다시피 금화가 있잖아요. 금화. 근데 로마는 점차 제국이 되고 로마의 중심이 형성되고 제국의 식민지들이 깔리면서 로마는 스스로 일하는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고 수입을 해서 쓰게 되는데 수입을 하고 그 수입한 물건을 금화로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수입을 양을 점차 늘리다 보면 금화가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 금에다가 다일루션 희석을 시켜. 말하자면 구리를 자꾸 청동을 자꾸 집어넣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금화 순도 99%짜리가 마지막에 로마가 망할 때는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어느 날 제국의 속방들이 야 이거 금화라고 주는데 돈도 아니야. 씨 안 받아. 금화라고 니는 주지 마. 이게 무슨 금화냐. 껍데기만 금화지. 알고 보니까 구리 조각에 불과해 하고 안 받는 순간에 로마는 망한 거예요. 화폐의 타락이 망하게 하죠. 아시아에서는 은화를 썼어 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이 중국에 조공을 간다. 그럼 중국에서 오지 마라 그래. 조공은 착취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그 조공을 착취인 것처럼 쓰는데 조공은 조선이 중국에 더 많이 갈라 그랬거든. 그래서 조선이 중국에 10번을 우리가 원래 보내겠다 그러면 중국에서 막 줄이려고 애를 써. 야, 오지 마. 5번만 와. 5번. 3번만 오면 안 될까? 그럼 우리는 7번은 가야지.
그럼 야 5분만 와. 그래서 5분만 간다고. 그게 조공무역이라는 건 무역이에요. 그 우리가 가서 이제 특산품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특산품을 갖다 주고 은화를 가지고 온다. 그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던 돈은 뭐냐? 은화예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은덩어리라고. 그래서 은자예요, 은자. 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주로 금을 쓰고 아시아는 주로 은을 썼는데 망한 이유는 대개 희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화폐 타락 때문에. 화폐 타락은 필연적으로 인플레를 가져와요. 화폐 타락은 필연적으로 인플레를 가지고 오면 이 인플레의 결과는 빈부격차를 가져와. 그래서 빈부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 가면 그 사회는 망해요.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화폐 타락은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어서 늘 소위 자유시장주의자들은 화폐가 타락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죠. 그래서 함부로 퍼주지 마라. 무슨 복직은 뭐건 간에 자방한 정부가 재정을 함부로 풀지 마라. 중앙은행이 함부로 돈을 찍지 마라고 하는 늘 경고를 하는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빈부격차를 만들어낸다. 빈부격차를. 어떤 형태건 빈부격차는 화폐 타락의 결과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거꾸로 많이 생각하죠. 시장경제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부 개입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겨. 정부 개입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세지죠. 그것은 뭐 최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 이후에 미국의 일반적 경향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빈부격차가 생겨요. 그런 이유들이지. 그래서 화폐의 타락은 정신의 타락하고 되게 같이 가요. 그런 빈부의 격차가 많이 생기게 돼요. 빈부의 격차는 그 자체로 인간의 정신적 또는 윤리적 타락을 의미하고 빈부 격차에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유시장주의자들 중에 빈부 격차를 정당화하거나 빈부 격차가 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극단적인 평등을 또 주장하지는 전혀 않지만 약간의 차이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떤 anxiety 또는 패션을 만들어내죠. 빈부격차에 대해서 정의랑 지금 현재 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지하경제 양성화 있다 말하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어떤 빈부격차랑 관련된 게 독일이나 과거 유럽이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각 국가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국가가 유태인한테 집중됐고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을 학살하고 그 재산을 몰수했잖아요. 심한 게 독일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 유럽은 그 식으로 불을 다시 편준된 불을 다시 뽑아냈는데 그럼 과연 지하경제 양성화를 할 때는 우리나라는 과연 그런 뭐 사채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쳐 죽여야지 경제가 사라질 수 있는 건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19세기 말에 여러 가지 비난을 듣게 되고 독일 사회에서 또는 뭐 유럽 거의 전역에 걸쳐서 왕따가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일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이 굉장한 대중의 지탄을 받은 것도 맞지만 그것은 단순한 부의 어떤 편차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족을 중심으로 편차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가 루터 개혁가 루터가 쓴 논문에도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한 공격 성향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 공격 성향이 무슨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빈부격차 때문에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루터 시절에 유대인들은 버러지와도 같아서 그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박멸해야 된다. 그들의 소굴을 모두 깔꾸리로 핥혀내어서 불을 지르고
불을 지르고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그 버러지들을 밟아 없애야 된다라고 명색이 종교개혁과 루터가 유대인에 대해서 그런 저주를 한다고. 말하자면 그걸 나중에 나치가 한 거지. 그런데 유대인이 자본주의에 굉장히 민감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로 그 유럽 제국의 구세계의 변방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등장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비교적 친화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유대인이 부의 한쪽 축을 불균형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어디서 봤는지 지하경제, 각 유럽나 지하경제 있잖아요. 그 지하경제의 한 축을 이제 왼쪽인 유대인이 대부분이 어느 정도 관여를 몇 분의 1 정도까지는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지하경제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금융산업을 주도하게 된 이유는 아주 명백한 이유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오래된 기독교적 전통은 이자부 대출을 금지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변방지대에 있던 유대인을 매개체로 삼아서 삼각금융을 했다고.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를 믿는 동족들끼리 돈을 이자를 받는 돈을 빌려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유대인을 끼워서 유대인을 거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유대인이 받고 그 원본자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법을 했죠. 그런데 대개 이 유대인들이 이자부 금융을 했던 것은 대개 왕에 직속되었거나 귀족들에게 직속되었지. 그래서 지하금융이라고 주장한 게 유대인들이 웃지 않을까. 누구에게 봉사했느냐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국가에 봉사했거나 지배자들에게 봉사했겠지. 그래서 오히려 그건 지하경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박근혜 정부가 지금 지하경제를 발본 세곤해서 그 자금으로 거기서 세금을 더 걷으면 복지 재원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의 이제 주장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도 벌써 일부 부자들은 이제 금고를 많이 산다 그러거든. 금고. 그 현찰은행에도 안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현찰은 그냥 집에다 쌓아놓겠다. 그래서 웬만한 금고 하나는 뭐 몇십억은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그거 다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은 오히려 적정하게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더 많이 걷는 방법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세율을 높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그럼 가 잡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죠. 말하자면 탈세는 죽인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마약, 밀수 이런 것이 지하경제의 대부분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지하경제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말하자면 아주 춥고 배고픈 서민 자영업의 이 대부분 지하경제예요. 세금을 안 내니까. 또 먹고 살만한 자영업자도 자기가 가난한 자영업자인 것 척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형외과를 가면 현찰을 내면 싸게 해드릴게요. 이게 다 지하경제거든. 근데 세율을 높여서 더 걷겠다고 세율을 더 높이고 때려 죽인다 그러면 아마 깎아주는 비율만 더 키울 가능성이 많아. 전에는 100만원짜리 90만원 현찰로 내면 95만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얘도 세율을 높이고 세금 안 내는 놈 죽인다 그러면 한 85만원 정도 현찰로 내면 85만원도 좋습니다 하고 현찰 디스카운트만 높일 가능성이 많지. 그래서 세금은 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율이 세수가 있고 세금이 얼마나 거치는 레베뉴가 있고 텍스 레이트가 있다고. 그러면 세율을 쭉 올려가면 세수도 늘어나겠죠. 근데 만일에 세율이 100%면 어떻게 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봤자 국가가 모든 세금으로 내본 돈을 다 가져간다 그러면
세수는 결국에는 방해돼요. 왜? 아무도 일을 안 하므로. 돈을 벌 이유가 없잖아. 국가에 싸가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방으로 떨어져. 그렇게 되겠지. 그 말하자면 극대점이 어디냐. 여기에 이게 이론적으로 적정 세율이잖아요. 과연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세율을 조금 더 높이면 세수도 이만큼 더 늘어나서 복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는데, 만일에 여기 있다면 어떻게 돼요? 세율을 더 높일수록 세수는 더 줄어들잖아.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는지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또 한국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지도 잘 모르고, 특히 부자들의 경우에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일지 우리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올랑드가 세율을 팍 올렸더니 부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부자들이. 근데 우리나라도 웬만한 부잣집에는 가족 중에 한 명씩은 미국에 있잖아. 도망가기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또는 싱가포르에 많이 가요, 요새. 부자들은 싱가포르로 자기 재산을 옮겨놓고 싱가포르에서 다시 한국에 외국인의 이름으로 들여와서 살기는 여기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명박 정부 때 세율을 좀 낮췄잖아요. 세율을 낮춘 결과 낮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수는 오히려 계속 더 늘어났어. 물론 그게 자연 증가도 있어요. 그럼 세율을 낮추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라면 세수는 더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떻든 결과로 놓고 보면 세율을 낮추었더니 세수는 더 늘어났어.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세율이 이쪽 구간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응? 이건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 지하경제 문제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지하경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새끼들 이러면서 가서 몽둥이를 들고 우선 세금 안 내는 놈들 다 때려 죽이겠어 해서 엄벌주의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세금이 과연 더 거칠까? 실제로 얼마나 더 거칠까? 오히려 성형외과의 세율을 약간 낮춰주면 오히려 의사들이 에이씨 이거 떼먹고 내가 탈세했다는 소리 듣느니 내자 자진납세를 더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있어요. 강사가 제일 좋은 시간은 강의 시간이 끝나갈 때지. 자, 질문. 할 얘기들이 많지만 정규제 TV 보면 다 나오니까. 예, 오늘 강의 주제가 원래는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규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라는 것은 무엇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되게 자율주의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좀 더 원래 주제가 그거였으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네. 정의는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죠. 정의는 그것을 가질 자에게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이죠.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할 때 역시 가장 많이 써내는 자에게 주는 게 맞겠지. 재화는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해요. 100년 전 사람도 부족하고 200년 전 사람도 부족하고 앞으로 1000년 뒤의 사람들도 또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럼 이 물건이 누가 가져가는 것이 좋겠느냐? 가장 우리가 좋겠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모든 것을 채수소관으로 돌리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이걸 잘게 찢어서 n분의 1로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제왕이 있어서 지 마음에 드는 애들에게 노골적으로 이건 네가 마음에 들어서 주는 거야 이라고 줘버리거나 하고 나머지가에 대해서는 무차별로 무시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근데 그나마 이 어떤 물건의 쓰임새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한 사람일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한 사람이 이 물건을 가지고 가장 높은 가치를 낼 만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불하는 거거든. 아니면 그 자는 파산하겠지. 만일에 이 물건을 가져가서 이 물건에 자기가 지불한 이상의 가치로 쓸 수 없는 자가 이 물건을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가져갔다면 그는 파산할 거라고. 그럼 그 물건은 누군가에게 새로 그 다음 차순위의 지불 가능한 자를 찾아서 가겠지. 그래서 어떤 재화이든지 그 물건이 가장 그 사회 전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려면 말하자면 어떤 물건이 그것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가장 잘 발휘하게 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최고의 가격을 지불하고 가져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결국에는 그것이 그 사회의 가장 못 가진 자에게도 도움이 돼요. 네. 가장 많은 가치를 생산함으로. 또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자기의 가격을 써낼 수 있어요. n분의 1로 주거나 제비뽑기로 하게 되면 그 제비뽑기나 n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또 자기가 그 물건을 n분의 1로 가져가거나 또는 재수소관으로 가져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각자 나눠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물건의 적정 가격을 지불하고 써낸 사람들이 쭉 A 물건, B 물건, C 물건, D 물건, A-, A2-, A3- 다양한 위계 질서의 상품이 있거나 다양한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들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각자 합당한 자기 가격을 써내는 시스템이면은 지금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이 왜 최고가를 써낸 부자가 그걸 가져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 꼭 부자라야 뭔가를 가지고 간다는 데 대한 불만이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다양한 층위의 상품들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의 지불한 가격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의 계산이 있는 거거든. 나는 이 가격이면 내게는 맞겠어 하면 그 물건이 있어요. 시장에는. 최고의 스트라디바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 바이올린 파는 가게에 가면 무수하게 많은 상품 등급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써내는 가격에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이 가장 최고의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여리에 있는 싸구려 물건조차도 그것을 가져가서 최고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이 적대적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유의 원천이에요. 누구든지 각자는 자기에게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자기의 가격을 써내는 거예요. 누가 지정해 주거나 재수소관으로 어떤 물건이 턱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오케이, 그 나는 얼마 정도의 가격에 그 물건을 가져가면 내가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쓸 수 있다. 그럼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 파이가 커지면 누구든지 그 사회에 속함으로써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장하준이가 거꾸로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왜 스웨덴 운전사들은 훨씬 편하게 일을 하고 임금은 인도 운전사가 훨씬 복잡한 난이도 있는 운전을 하는데 왜 스웨덴에가 더 운전기사가 월급이 비싸냐? 당연히 스웨덴 사회의 파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생산 자체도
스웨덴 운전사보다 인도 운전사가 난이도 있는 노동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 인도 운전사는 가다가 다 꺾고 해도 아무 승객들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나 스웨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웨덴에서 제멋대로 운전했다가 잘려. 스웨덴 운전기사가 훨씬 난이도가 없고 편안한 것 같지만 안 그렇다고. 손님에게 우호적인 미소를 띄워줘야 되고 안 그러면 잘린다니까. 근데 인도 운전사들은 제 마음대로 해도 돼. 차 안에서 담배 떡떡 피고 다녀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약간 소외감을 느낄지 몰라도 우리나라 골프장 있잖아요. 골프장에 캐디를 한 달에 열심히 하면 200 이상은 벌어. 휴일 다 보장이 되고. 근데 캐디 하겠다는 여성들이 없어요, 요새. 그 일이 고되다고. 그런데 왜 중국 여자를 안 쓰냐, 이거야. 응? 중국 여자를, 베트남 여자를 데리고 오면 손님들이 싫어해. 인종이 달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아주 델리키트한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객의 요구를. 그래서 장하준이가 거꾸로 얘기한 게 인도 버스 기사를 스웨덴에 갖다 놓으면 바로 그 다음날 최고야. 그 스웨덴 말하자면 시민들이 버스 기사에게 요구하는 아주 걱정도 하지 마라. 그하고 어린애가 지나가면 멀리서부터 천천히 가야 되고 코나돌 때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돌아야 되고 손님에게 우호적인 미소를 띄어야 되고 항상 목욕을 하고 청결한 유지를 해야 되고 유니폼을 아주 때 없이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되고 이걸 중국 애들은 가서 못 맞춰 인도 애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스웨덴 운전기사가 훨씬 인도 운전기사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래서 각자에게 각자가 가져가야 될 것을 주는 가장 좋은 시스템. 그 전체를 완벽하게 각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다종다양한 가격 체계가 있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거든. 여기가 가장 정의로운 시스템이에요. 다른 어떤 시스템도 말하자면 다른 어떤 시스템도 구멍이 뻥뻥 빈다고 M분의1로 찢어주거나 중앙에 3명을 찍어서 지연, 혈연, 학연에 따라서 주거나 아니면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를 만들어서 우회 놈들끼리 독식을 하거나 그 어떤 제도보다도 말하자면 각자가 각자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시장경제 시스템이 가장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정의로운 시스템이기도 하고 그 경쟁이 가장 공정한 시스템과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예. 드릴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약간 정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각자 안에 들어있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가능성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어떤 것이 주어져야 하냐 하는 그 정의의 질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라고 한다면 근데 각자가 자신의 그 뭐랄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시장경제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그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몫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정부라고 저는 보는데 무작정 그걸 시장에만 맡겨놔서 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가 그래, 그건 어린아이라든가 시장경제학을 부정하나요? 부정하는 건데 그걸 대놓고 부정하진 않죠. 근데 출발선 이야기를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출발선 얘기는 조금 다른 문제고 사회적 낙오자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그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담 스미스도 도덕감 영론을 먼저 썼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덕 철학자인 칸트 선생이 시장경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자였거든. 그러면 칸트 선생에게는 도덕심이 없었으면 아담 스미스 선생에게는 자비심이 없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비를 어떻게 조직할 거냐. 시장경제주의자들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아주 질색을 하고 반대를 해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모든 복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자비심과 인간의 도덕심을 국유화하지 말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가 되면 이렇게 돼요. 보편적 복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늘 듣는 복지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미안해. 여기에 굶죽고 헐버린 우리 이웃을 보라. 이 잔혹한 시장경제의 희생자가 되어서 뭐 어쩌고 뭐 하루에 뭐 떼거리가 없어서 말이야. 이 추운 음동설 안에 가스비가 없어서 아주 비닐장판 위에서 떨고 있는 이 이웃을 보라. 우리가 어떻게 인간된 자들로서 이 이웃을 반대하는가 라고 긴 감동적인 웅변을 한 다음에 이 친구를 도와주자고 호소해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오케이 도와주자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필요한 돈을 모으자. 다 모았지. 보편적 복지는 뭐냐? 자, 다 모았으니까 이 돈을 지금부터 n분의 1로 나눠 가지자. 갑자기 없어져 이 친구는. 그 보편적 복지가 n분의 1의 복지잖아요. 기초노령연금 몇 살 이상 되면 20만원에서 무조건 다 준다. 이건희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그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다 가난한 힘들고 정말 어려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개발연대 세대의 노인들이 이렇게 겨울에 추운 비닐장판에 계셔서 되겠는가? 노인들을 돕자 한 다음에 모든 노인에게 n분의 1로 나눠 먹자라고. 그러면 이 순간에 이제 가난한 이웃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편적 복지가 실질적으로 이 열 위에 있는 어떤 자에 대한 사회적 동정심이라든지 자비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희석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n분의 1로 돈을 거둘 때는 n분의 1로 걷지만 줄 때만큼은 선택적으로 다시 말해서 집중적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시장경제주의자들의 복지론이지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거지. n분의 1로 나눠 먹는 거는 복지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눠 먹는 게 무슨 복지냐. 복지라는 것은 그 사회의 열의자,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시장경제 경쟁 시스템에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기,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그 위로부터 아예 탁자 밑으로 굴러떨어진 어떤 자를 위한 자비심과 동정심을 부정하는 논리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죠. 조혁 씨도 선택적 복지를 지지하고 아니 보편적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여기 이점이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애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계산한 다음에 자 이제 필요한 돈의 액수는 정해졌고 우리 중에 제일 부자가 이효원 씨니까 이효원이한테 더 내게 하자. 1% 부자들에게 더 내게 하자. 그러니까 이중으로 사기치는 거죠. 그죠? 자비심의 문제를 시장경제주의자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부조라든지 그 상호부조적 어떤 협동조합적 원리에 의해서 케어되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정부가 그럼 그 나중에 살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아니 정부가 때로는 그 구조를 조직할 수도 있죠. 그것은 정부가 그나마 어떤 개개인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선택적 복지의 일부 기능을 정부가 가질 수 있다고 인정을 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올 연말에 연말정산하고 돈이 얼마 저축을 하고 남았는데 내 이 중에 얼마인가는 뭔가 사회적인 부조를 하고 싶고 물론 그 경우에도 나는 개인이 직접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개개인이 나는 어느 과원이 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지 잘 몰라. 그럼 정부에 낼 수도 있지. 그래서 공적으로 조직할 수 있죠. 정보를 주고 전달할 수 있지. 그런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가 없어져요. 그는 아름다운 재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구세군에 돈 내는 것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선단체든지 40% 내에서 60%까지는 중간 전달 과정에서 없어져. 그러니까 가능하면 직접 하는 게 좋겠지. 말하자면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자선을 하더라도 정부에 주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하죠. 60%는 날려버리기가 쉽지는 않잖아. 제가 직접 드린 질문 아니고 제가 방금 질문하신 거에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도 괜찮을까요? 1분 정도만. 제 생각에는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기업가들을 되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되는데 저희가 친환경 제품을 먹는 거랑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책임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기업한테 책임을 묻고 기업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니까 기업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저희가 알고 있는 록펠러나 이런 카네기 같은 큰 자산가들이 그런 사회적인 부름에 답하기 위하여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시장에 있어서 그런 많은 사회적 부름에 있어서 그런 수요를 대답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 굉장히 아름답기는 한데 지금 한 설명은 굉장히 아름답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록펠러의 기여는 뭐냐? 록펠러의 기여가 록펠러 파운데이션이냐? 아니겠지. 록펠러의 진정한 사회기여는 뭐냐? 록펠러의 진정한 사회기여는 우리 모두가 석유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과정에서 석유 제품 가격을 30분의 1토막까지 싸게 만들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전자산업이라든지 전기산업이 록펠러 덕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거.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록펠러의 자선재단이라는 것은 사실 좀 습관스럽지 않을까? 방금 질문에 나왔던 부분은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자선의 영역인데 때문에 그런 자선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상호구조적 방법으로 조직이 돼요. 민간 시장에서도 조직이 되고 민간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 조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원리에 의한 그 여러 가지 사회 구조 또 조직 가능하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실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소금융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거 야누스가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충분도 질문을 안 하면 안 되는 것만 질문을.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죽여줄 테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반박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완하자는 취지의 차원에서 자유라는 게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재 실장님 강의를 보면 항상 이제 자유를 강조하시는 모습을 봐서 책임 쪽으로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그러니까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그 책임과 규제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는 자유시장 입장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하면 책임은 내가 자유를 하는 대신에 책임을 진다라는 입장에서 그 예를 들면 환경자 인텔리를 규정하는 자연 파괴율인데 이건 산업 쪽에서는 내가 산업을 하고 싶은 자유다. 환경 쪽에서는 이거는 공공재를 파괴하는 자연 파괴 행위다. 예를 들면 또 비도덕적인 윤리 행위라든지 물론 범죄 행위 강도짓이나 살인이나 이런 건 당연히 전통적인 윤리고 그것도 지켜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요즘에 더 윤리적으로도 더 많이 발전하니까 예를 들면 금융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인 게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책임과 규제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에서는 책임이고 이 정도의 자유를 사업하려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에서는 이건 부당한 규제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소한의 책임의 정의가 어디라고까지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흔히들 많이 배우기를 빈부격차의 원인을 흔히 생각하기를 자본 때문에 자본을 부르고 돈 많은 사람이 공장을 운영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한 다음에 더 큰 공장을 지어서 더 많은 공장을 지으니까 흔히 말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더 발전하면 임금이 싸지고 더 이러니까 오케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저 같은 선생님 기다리시니까. 아, 그런 점에서 자본이 자본을 부르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일어난다. 이게 뭐 자본 방임률이다. 뭐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내인데 물어보지 않아도 마르크스한테 물어보면 이미 마르크스가 다 보고 갔으니까 계속 시장에 놔두면 거대 자본은 점점 더 거대 자본이 되고 노동자는 점점 더 비난한 끝에 자본주의가 몰락할 거라는 게 마르크스의 예언이거든. 네, 그게 흔히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잖아,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마르크스가 설명을 다 해놨고 그 앞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예를 들어서 거래나 교환이 약탈하고 다른 거고, 그래서 그 책임 자체도 예를 들어서 시장의 거래 방식으로 치환되거나 환원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이름의 규제를 전개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될 거고, 오케이. 질문 있으면은 내게 메일을 보내기가. 메일을 보낼 때는 항상 맨 앞에 한국경제신문 구독 신청도 같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보니까 이게 30초 내로 질문 하나만 받으시 끝내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김정호 교수님 저서를 읽다가 본 내용 중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보면 순환출자 구도를 제외하고는 엄청난 규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차등의견권이라든지 뭐 수직적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고, 근데 대한민국은 왜 순환출자 구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규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저는 순환출자도 규제하고 있죠. 더 규제하라는 게 지금 경제민주 아이템으로 되어 있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다. 그러니까 탁상 공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학적 전통이 남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제사 지내나시죠? 제사 지낼 때 보면 꼭 어른들이 감을 여기 위치가 맞느니 안 맞느니 이런 걸 싸우잖아요? 이제 그런 논란이지 뭐. 그러니까 그 순환출자 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그게 자본 충실도가 높아진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경제민주화 조치라는 것 중에 99%는 아무리 강하게 하건 약하게 하건 간에 일반 국민들은 뭐가 달라졌는지를 느끼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는 점점 나빠지게 돼 있죠. 1% 달라지는 건 뭐냐? 지금도 최태원 회장이 감방이 있고 김성현 회장도 감방이 있잖아. 물론 병보석으로 지금 병원에 있지만. 근데 김성현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나 굉장한 논쟁거리예요. 만일에 그 똑같은 죄가 독일 법정이었다면 무죄예요. 독일에는 업무상 배임이라는 죄 자체가 없어. 미국에도 그런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업무상 배임이라는 죄는 여러분들이 늘 재벌 총수들을 왜 다 봐주냐, 유전무죄라고 하는 바로 그 대목인데, 업무상 배임이라는 죄가 존재하는 나라는 독일하고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독일하고 일본은 이미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으로 다 배제해. 우리나라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그룹 중에 9명이 LG의 구본부회장을 제외하고 9명이 모조리 유죄를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기업 회장들을 너무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죠. 정몽구에 사람들은 다 그냥 집행유예로 나오니까 약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원천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그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에 중국 당국이 세계 전체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당국에 뇌물을 준 죄를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뇌물을 원천으로 해가지고 죄를 받은 사람은 정몽구 회장만 받았어. 독일의 거의 모든 회사, 일본 회사들 다 그 문제로 처벌받은 회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처벌을 받았어. 진짜예요. 그 현대자동차 회사만 처벌을 받았다고. 업무상 배임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 재벌에 대한 적개심, 장사운들에 대한 적개심, 상인계급에 대한 적개심, 그 산업공상의 시절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소위 고시 출신 법조인들이 장사권 출신들을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새끼들, 고시도 떨어진 놈들이
연봉은 우라지게 많네. 이런 거. 그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싸구려 정의감으로 동참하고 있는 거지. 자, 이상.